사진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틀 안에서 셔터 스피드와 아사와 ISO 그리고 조리개 값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들고 촬영하실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뭐가 우선일까요? 한번 아시는 분 그냥 던지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사진에 대해서 아신다면 어떤 동작이 있으면 셔터 스피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주간 촬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야간 촬영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어떤 인공적인 조명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뭐 제가 촬영해 본 결과는 뭐 아사값을 어떻게 맞췄건 셔터 스피드를 한 65까지 정도에서는 성공을 해봤어요. 근데 중간중간 한 200클립 정도 촬영하다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미지가 틀어져요. 아무래도 블러가 생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카메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야간 촬영은 어쩔 수 없지요. 그냥 뭐 삼각대를 사용해야 되고 그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카메라가 있다면야 뭐 야간에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 이상 넘으면 저는 촬영 가능한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전혀 없는 노출 촬영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노출 촬영은 그러니까 그리고 들고 촬영하실 때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셔터 스피드라든지 어떻게 놓으시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셔터 스피드 한 250이면 뭐 어느 정도 흔들려도 뭐 촬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잘 찍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간에서 한해서입니다. 들고 촬영하는 거는. 그리고 아까 어떤 분 질문하셨죠. 좋아하는 설정값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셨는데 하이퍼 타임랩스에서는 AV 모드가 제일 편합니다. 촬영하실 때. 고정 촬영 못하는 건 아니지만, M 모드에서 촬영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후보정 작업이라든지 어떤 결과물로 봤을 때 성공률로 보면 AV 모드가 가장 좋습니다. AV 모드로 놓으시고요. 뭐 M 모드 뭐 아주 밤에 뭐 노출차가 별로 없으면 그냥 M 모드에 놓고 촬영하셔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하실 때 보통 고정 촬영에서는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굳이 뭐 프리뷰 안 하시잖아요. 그냥 마치면 되지만 보통 하이퍼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 직접 보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주간 촬영을 만약에 하게 될 때는 노출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프리커. 가장 큰 문제점이면서도 그걸 또 극복해야 되는 어떤 또 숙제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번에 나온 또 LR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잡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추천을 드린다면은 굳이 뭐 손떨림이 심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대략 한 150에서 100 이상 정도면 촬영하시는데 별 문제 없고 예민하신 분들은 한 100선에서 맞추시고요. 셔터 스피드가. 그리고 아사값은 ISO는 대략 한 100, 200 뭐 그 선에서 놀겠죠.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이제 사진에 대한 결과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조립계값 말씀하셨죠. 조립계값은 뭐 잦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이상 뭐 그 정도 선에서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떨어지는 수치가 낮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또 아까 측강 모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카메라마다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측강 모드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우리 LCD 모니터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 뷰파인더 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미러리스 카메라 특징이 그런 건데. 근데 보통 저희 같이 이제 DSLR 쪽 관련되면은 이 측강 모드가 거의 균일해요. 한 모드. 전체 표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스팟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냥 기준, 그냥 놓게 되면 수동 모드에서는 그냥 여기서 직접 파인더 안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카메라는 됩니다. 근데 이 제 카메라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들고 찍지 않는 이상은 삼각대에서 거의 일정한 부분을 향해서 쏘잖아요.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일정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부분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고정 촬영보다는 노출차가 심하기 때문에 프리커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죠. 또 아까 여쭤보신다고 했던 거 또 뭐 있나요? 예. 크게 좀. 십자가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십자가의 중점이 이쪽으로 가 있는데 그쪽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 이 십자가요? 여기? 약간 명함 같은 거. 예, 예, 제가 붙여놨잖아요, 여기요. 아, 이거를 제가 왜 밑에다가 했냐면요. 그냥 이 카메라가 지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 카메라를 보시면 알겠지만 잡다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메뉴판에. 제가 원하는 게 수평 모드까지인데 수평 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평 모드까지 보게 되면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 기준점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밑에다 놓고 좀 더 만약에 제가 아까 말한 그 사각 모드를 더 올려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면 요만큼 여유가 더 생기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요 밑에다 놓은 거예요. 사실 뭐 그냥 촬영하실 때 굳이 이게 없어도 여기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볼까요? 확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거의 십자가를 여기다 안 맞추셔도 되고, 이거 십자가 없으면 여기 사각 모드 있죠. 사각 그 끝에다가 맞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수평을 잡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정 가운데다 놓고 수평 잡는 거와 약간 이쪽에다 놓고 잡으면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다 놓은 거고, 밑에다 놓은 거는 더 위로 촬영할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더 당겨서 놓은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잠깐만. 지금 그 주차 딱지를 붙이고 있네. 아까 붙였는데. 야, 여기 지금 내가 한번 붙이고 지나갔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아까 다 붙였어요. 다 붙였다고요? 그 확대형 모드가 NX1은 가운데밖에 확대가 안 되는데 다른 기종은 이제 뭐 이 안에도 확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기종이 안 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고정이 되는 그냥 불편하다 맛이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감아놔서 촬영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는 실컷 좋건 제가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저쪽에 놓고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제가 포인트를 조절해서 맞춰서 포인트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카메라는 그런 촬영이 좀 조금 힘들 수가 있죠. 약간 심플한 영상밖에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면서 아까 같이 어떤 그 야경 촬영했을 때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런 촬영을 할 때는 촬영 당시에 기준점을 놓고 촬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촬영을 해서 내가 턴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움직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눈금 자체를 한 칸 옆으로 움직여주고 한번 찍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카메라가 쑥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의 촬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되고,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이게 들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삼각대를 놓고 찍잖아요. 포인트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쪽에서 봤는데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사실 이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이 포인트는 찍을 수 있지만 제가 카메라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저 포인트가 안 보이죠. 카메라 안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각대 맨 마지막에 찍은 안 보이기 전까지 촬영을 하시고, 삼각대는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얼마든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쵸? 그러면 정확하게 포인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다른 포인트를 요 포인트를 가지고 맞춰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촬영해 나가는 부분은
그 포인트가 기준점이 돼서 나가면 되는 거죠. 마치 어떤 건물을 촬영을 할 때 제가 막 촬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더 가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가려졌어요. 앞 건물 때문에. 그렇다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를 바꿔줘야죠. 앞에 있는 쪽으로. 만약에 들고 찍는다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삼각대라는 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측량기기잖아요. 뭐 우리 잘 아는 레벨기라는 것도 그렇고 보통 광팍이나 그런 거 보면은 측량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이게 광학기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포인트를 제가 찾아서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다 맞춰서 지금 그 다음 촬영지에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삼각대는 움직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있는 맨 처음에 찍었던 그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았으면 그 다음 포인트는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원리를 응용하다 보면 내가 턴을 하려면 턴을 할 위치를 계산이 되고 가면서 지금 위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아까 눈금 준 거대로 몇 분의 몇으로 나눠서 촬영을 하면 되죠. 초당 24프레임이라 계산하면 24번 찍으면 되겠구나라는. 아, 그러면 한 3초 안에 저 위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총 나누면 되죠. 뭐 72가 되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한 원리예요. 왜냐?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삼각대. 줌인 줌아웃은 아까 렌즈로만 사용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삼각대. 그것도 그런 식으로. 예, 정확하게 그 원하는 포인트에다 맞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네. 그리고 우리가 줌인 들어갈 때 시간이 있잖아요. 예. 1초라면은 24장이라고 치잖아요. 근데 매번 그걸 24번을 그렇죠. 하죠. 미세하게 움직여줘야죠.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은 그걸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금 쓰고 계시는 렌즈가 좀 불가능하고요. 될 수 있으면 뭐 유격이 좀 넣은 뭐 18에 200이라든지 뭐 좀 그런 거로 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망원, 줌망원 중 뭐 그런 것도 좀 괜찮겠죠. 충분합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하시는 분? 예. 네. 초점을 맞추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거 광각이잖아요. 광각. 무한에 맞추시든 10배 줌을 사용한다니까요. 10배 줌에 최초에 촬영할 때 10배 줌을 제가 움직이는 게 전진 촬영이라 하더라도 무한 정도나 맞춰서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그걸 어느 정도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이상까지는 그 최초에 맞췄던 초점 그대로 가면 돼요. 굳이 중간에 뭐 가면서 좀 흐리다고 이게 그렇게는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주로 주 촬영하는 게 거리를 두고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역동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촬영하는 위주가 많으니까 한번 세팅을 해서 초점이 딱 맞으면 테이핑을 하든 이게 저도 이거 촬영을 하면서 봤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카메라 뭐 렌즈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그 좀 테이핑을 해서 쓰든 아니면 좀 뻑뻑하거나 잘 안 움직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초점은 안 맞춥니다. 그냥 최초에 10배 줌으로 해서 딱 떨어져서 항상 수동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걸 만약에 포커싱까지 만약에 오토로 놨다 그러면 정말 그거 감당 못하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고 오토라 하더라도 수동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렌즈는 아무튼 수동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렌즈를 중저가 정도에 추천하실 만한 렌즈. 추천하는 거요? 좋은 렌즈가 좋아요. 비싼 게. 근데 굳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자동식이나 줌 뭐 그런 자동 포커싱이나 뭐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런 게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비싼 렌즈면 좋죠. 어떤 거든지. 근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제가 삼양 걸 쓰는 이유는 삼양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뭐 저는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삼양 거 쓰지만 삼양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수동 렌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자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동이 있어도 수동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오토포커싱은 쓰질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렌즈가 좋죠. 당연히 뭐 좋은 렌즈도 자동으로 됐는데 수동으로 쓰면 나빠지나요? 그건 아니죠. 또 질문 있습니까? 추천을 드린다면 렌즈야 상관없겠지만 좀 좋은 게 좋고요. 기본적인 렌즈는 광각 하나 정도나 표준 정도 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계신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단 렌즈가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줌 렌즈가 안 좋죠.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 촬영할 때 보면 뭐 여기 보면 저처럼 하이퍼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먼지 나는 숲을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 다 대부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감각이 단렌즈 쪽의 감각이 그래서 좋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뭐 예? 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4라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24도 쓰고요. 24인가 3양에서 나온 거 세트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망원도 있고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사진도 찍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냥 아무튼 근데 단렌즈가 좋죠. 예. 그리고요. 또 질문. 그리고 저기 데이 투 나잇이나 나잇 투 데이즈로 갈 때 아, 예. 그 AV로 놓고 예. 정상하게 맞춰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봐야 시간만 낭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 투 나잇이라든지 뭐 나이트 데이로 넘어가는 아침에 촬영을 해서 그런 걸 촬영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AV 모드에서 사용해라. 단 한 번쯤 그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촬영하시려는 거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바뀌게 되면 갑자기 이제 화이트 홀 현상, 갑자기 환해지고 막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본인이 한번 어느 정도에다 맞춰서 세팅을 해놓고 한 예를 들어서 해가 뜨고 나서 한 30분 후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정도는 대충 어느 정도를 알아보시고 그 세팅 값에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야간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AV 모드에다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그 M 모드에다 놓고 촬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기 고대성 작가님 같은 경우 M 모드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M 모드 촬영을 하다가 사실 예전에 M 모드 촬영을 좀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작업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LR 타임랩스에서 어차피 키프레임 작업을 다 하는데 굳이 그거 매뉴얼에다 놓고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라우로 찍게 되면 얼마든지 뭐 데이터 값 조절해서 키프레임 조절이 다 가능하거든요. 하물며 어중쩡한 시간에는 밤도 낮으로 만들 수 있고 낮도 밤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그걸 뭐 굳이.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M 모드보다는 AV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시고 단 한번 촬영을 해서 시간대별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그 감각을 익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촬영하셔도 되지만 자기 본인이 촬영을 꼭 하고 싶은 곳에 가셔서 한번 촬영을 해보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습관하시다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충 이거 IS 이 정도에 맞춰놓으면 되겠고 이 정도면 딱 떨어지겠구나라는 게 다 바로 보이죠. 그 적정 그 그게 가장 경험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조리개 닫고 아주 어느 정도 닫고 야간 촬영에도 뭐 그렇게 촬영한다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렇게 촬영을 하실 때 굳이 주문이 없다면 본인들이 하이퍼에 대해서 좀 야간 촬영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다면 뭐 제가 항상 말하듯이 333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보니까 그 낮에서 밤으로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찍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셔터 스피드가 점점 이제 느려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 걸음 그 속도하고 거리하고 그런 거는 이제 AV 모드니까 AV 모드고 촬영을 해가면서 제가 아사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저녁이 되는 때쯤 맨 마지막에 아사값이 어느 정도라는 걸 짐작을 하고 미리 맞춰놓고 가는 거죠. 장단점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AV 모드라는, 그러니까 그 데이트 나잇이나 나이트 데이트라는 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값이 어느 정도에 떨어지는가를 알아야 그 제가 거기다 맞춰놓고 촬영을 하면 셔터 스피드가 나머지는 맞춰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중간에 실패를 하면 사람이라는 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초적인 거를 좀 하다 보면 되네?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재미가 붙고 또 재미가 붙고 그러면 한번 매뉴얼도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매뉴얼도 해보고 이러니까 더 좋은 것 같네. 조리개 수치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재미가 붙는 거죠. 맨 처음부터 딱 완벽하게 떨어진다면요, 그런 값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값은 이제 ISO 300을 넘지 않고 야간에라도 될 수 있으면 넘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넘기지 말고 셔터 스피드는 3초 이상 넘기지 않는 게 몸에 피곤이 덜해요. 왜냐하면 누르고 나서 3초 후에 툭 떨어지고 나서 이것도 탁 옮기고 툭 떨어지고 나서 낮에야 딱 옮기고 바로바로 딱딱 하지만 밤에는 그런 식으로 촬영하면은 한 2-3시간 촬영을 해야 돼요. 6시간도 촬영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그 정도 시간대에 놓으시고 조리개도 될 수 있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우선은 뭔가 결과물을 얻어야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추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되신다면 좀 더 좀 퀄리티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살짝 거기 그 기본값에서 바꿔나가는 게 어떻게 좋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전에 보여주신 현대해수도 촬영을 하시고 나서 안정화 작업 한 이상 보여주셨잖아요. 예. 안정화 작업한 게 LR 타임랩스 하시는 예, LR 타임랩스로 거진하죠. 근데 LR 타임랩스라는 게 꼭 프리커 제거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시면서 색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분홍빛에서 아주 진 노란색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사실 원본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컬러를 바꾼다든지 원하는 밝기를 바꾸고 싶을 때 뭐 갑자기 이렇게 팍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키프레임 작업을 하면은 매 프레임마다 하나씩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바뀌어서 또 다운되고 하잖아요. 그런 작업을 연동할 수 있는 게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LR 타임랩스예요. 그 작업에서 사실은 프리커도 제거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바꾼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거 보시면 자, 최초의 포인트는 가운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포인트쯤 되겠네요. 뭐 막대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아까도 제가 버튼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가면 저 포인트가 안 보이죠. 어느 순간에는 제가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데까지는 촬영을 해요. 자, 자, 보이는 데까지는 촬영을 하고요. 잠깐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최초에 포인트를 이쪽에 저기 파란색 요 가운데로 잡았다고 하면 보이는 데까지는 촬영을 하고 제가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갑니다. 가고 지금 점점 움직이면 포인트가 어느 순간인가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부분이 요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그 포인트는 자, 원하는 시점이 이쪽이지만 정확하게 포인트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바꿔야겠죠. 어디로? 움직입니다. 찾아봅니다. 이 중간에. 그럼 한 뭐 이쯤 되든 어디가 되겠죠. 그럼 그 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의 이동의 간격 포인트가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포인트만 가지고선 딱 조여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요 포인트만 가지고 좌우로 조절해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포인트 가운데 되면서 점점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쭉 가서 또 안 보이는 시점에서 한 이쯤에서 포인트를 잡겠죠. 그쵸? 쭉 빠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이는 시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찾아서 쭉 빠지고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를 이쪽으로 좌우측으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 포인트는 내가 움직이지만 화면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다시 움직여서 센터를 다시 잡아서 촬영을 해 나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위로 올리는 거죠. 제가 여기다 맞췄으니까 어색한 영상이 되니까 잘리는 영상이 되니까 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예? 네, 포커스는 안 맞춥니다. 최초에 맞췄던 그 느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때 대략 아세카 키가 얼마나 정도? 기억은 잘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3333 나가는 방식으로 테스트였으니까 만약에 특별히 좀 더 좀 괜찮게 한다면 좀 여러 가지 줄이고 시간을 갖고선 촬영을 했겠죠.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야간에 촬영한다는 건 지금 주간 촬영하는 거에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몇 장 찍으신 거예요? 글쎄요, 여기 시간이 시간이 13초니까 이게 24프레임이니까 계산해 보면 10초면 240장. 그쵸? 거기서 더 3초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40장에 한 얼마가 되나? 300 뭐 한 그 정도 넘겠죠. 그렇게 되나? 네. 포인트가 계속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인트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촬영을 해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건물이 내가 움직이는 장면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마치 달리에서 이렇게 투 채널 방식의 촬영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럼 그렇게 촬영을 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단 초수는 내가 원하는 게 24프레임 정도 된다 그러면 24번을 나눠서 움직여서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서 3초까지 올려서 다시 다운시키겠다는 6초 간격으로 했으면 그 프레임 수가 나오잖아요.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좌우측으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72, 68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카메라마다 틀리긴 해도. 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슬라이더 하는 얘기가 자리를 앞으로 펴서 질문을 해야 전동식 슬라이더 좀안 느끼는 추천하시는 추천이요? 솔직히 전동식 달리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 달리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만든 달리가. 그거 세계 최고로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제가 좀 아쉬운 게 기존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달리 같은 거라든지 스카이픽스인가 어디서 만든 달리라도 여러 거 봤지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다,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써본 사람이 습관이 있어요. 다른 장비를 못 만져요, 잘. 그리고 그 달리의 문제점이 분명히 보이는데 수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적을 한다면 많아요, 그런 게. 근데 아무튼 제가 달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물론 기능이 좋다면 무게가 나가고 어떤 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걸 여러 가지 맞춰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쓰진 않아요. 근데 뭐 달리로 사용을 굳이 하실 거라면 만드시지 마세요. 그냥 기성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너무 괜찮게 나와요, 잘. 화면이 지금 여기 글씨 같은 거나 그런 게 지금 안 보이니까 참고로 제가 안 보이신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설명을 또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리커 제거, 디프리커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사실 근데 사진 찍기엔 참 좋았는데 제가 어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카메라를 AS를 맡기고 찾아오는데 바로 촬영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준비도 안 해가지고 어제 지금 고생을 했어요. 여기 송도 신도시인데 촬영을 하면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날씨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탔죠. 어제 촬영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나온 이 LR 타임랩스는 그 예전에는 데이터 값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라이트룸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번에 나온 LR 타임랩스는 자체 DNG 파일을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플러그인을 자체적으로 이 친구들이 개발을 했든 뭘 하든 해서 자체적으로 잡은 거를 보통 우리가 이거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프리커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준다는 건 저희들한테 굉장히 시간적인 요소나 렌더링 한 번 할 걸, 10번 할 걸 한 번 줄여줄 수 있거나 몇 번 더 감소시켜주는, 시간적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것 같은데. 상관없어. 자, 그럼 맨 처음에 DNG 파일을 불러드리면 LR 타임랩스에서 이쪽에 보면 본인의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쪽으로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LR 타임랩스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보여주는 모드는 촬영했을 때 노출차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고정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심하게 프리커가 나오진 않아요. 거의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하이퍼 타임랩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노출차가 심해서 이렇게 프리커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걸 좀 확인하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기에도 사실 이게 화면이 안 좋은데도 깜빡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자, 최초의 영상은 지금 안정화 작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죠. 하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은 안정화 작업 이전에 프리커 제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커 지금 LR 타임랩스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프리커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확인이 되죠? 프리커가 심하다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LR 타임랩스의 장점이 뭐냐면 키프레임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키프레임만 가져도 굉장히 좋은 건데 프리커, 디프리커 작업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어두웠다가 이렇게 점점 밝아져서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좀 약간 내려와서 올라갔다,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밝기도 고르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작업을 저희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밝기가 일정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또는 제가 원하는 밝기 조절까지도 키프레임 작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굉장히 어둡게 보이지만 중간에 이쯤에서 가다 보면 전체적인 거는 기본 노출값보다 낮으니까 어둡긴 하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어둡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여기서 그래도 영상이 어느 정도 보이죠. 자, 이렇게 가서 쭉 그냥 평균값으로 떨어지고 그냥 갑니다. 근데 초반에 굉장히 어두워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저희는 키프레임 작업을 해서 요 지금 이 정도 있는 부분으로 끌어올려주고 평균 수치의 밝기를 유지해주면서 그 안에서 밝게 있는 디프리커, 그러니까 프리커를 제거해주는 거죠. 그 작업을 LR 타임랩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버전에서는 데이터 값만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 값뿐만이 아니라 어떤 색보정 작업을 해서 얹히게 되더라도 여기서 프레브 모드가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게 지금 좀 이 모니터가 좀 크면은 좋겠는데, 어떤 색보정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색보정한 거를 여기서 프레브 모드로 보여줘요. 그리고 얼마나 잡혔는지까지도 프레브가 가능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예전 그 LR 타임랩스는 프리커 오차가 생기면 그 부분만 수작업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재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만약에 잡다가 안 잡히는 부분만 다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 심한 부분만 다시, 그 부분만 다시 수정이 가능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모드로 가서 우선 여기 보면 비주얼 워크플로우라고 있죠? 말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요 워크플로우 비주얼 쪽으로 가셔가지고 키프레임 위자드로 딱 하면 여기에 키프레임을 넣는 거예요. 제가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잡으면 뭐 이게 280 정도니까 뭐 많이 왜 이래? 키워서 보여요. 아, 그냥 아까 그 뭐. 키프레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제가 원하는 값으로 유도가 되죠. 또 더 자세히. 그리고 뭐 세 개를 놔도 되고 뭐 하지만 뭐 하나 이상은 꼭 놔야 되는 거예요. 키프레임은. 자,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설정이 돼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더 자세하게 키프레임 설정을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10개로 하면 또 10개가 되고요. 20개가 된다면 또 뭐 20개까지 되겠죠. 근데 좀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만 해볼게요. 시간상.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모드를 눌러요. 세이브 모드를 누르면 지금 좀 전에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쑥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 메타데이터 값을 입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값에서 메타데이터를 입력했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없고 지금 제가 키프레임 넣은 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러면 이걸 어디로 보내주나? 그 에라타임스로 라이트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두 가지 연동 작업을 해도 사실상 뭐 이렇게 줄였다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게 지금 나온 거는 이걸 그냥 드래그를 해서 플러스를 시켜주면 이쪽으로 그냥 인식이 돼버려요. 단 이제 라이브 쪽으로 바꿔서.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안 됩니다. 어제 작업을 해놓은 거라서 안 될 건데 사실 이렇게 해서 딱 플러스 시켜주면 원래 그 모드로 가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취소시키고. 자, 메타 데이터 값 파일에서 이렇게. 자, 요 작업을 그냥 드래그를 해주는 순간 키포인트가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까 5개 입력했잖아요. 5개. 그러면 285개 중에 285개인가 그 중에 5개가 중간 아까 그 선택된 중간에 나눠서 딱 나오는 거죠. 키프레임은 아까 5개 임의로 지워진 것도 가능하지만 그걸 끄고 제가 좀 더 높은 곳에 밝기가 지금 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다가 임의로 지워버리고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단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그렇게 해서 키프레임을 입력해서 제가 키프레임을 먹인 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키프레임을 여기 보면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실은 여기 안 보이는데 이쪽에 보면은 에라타임레스 키프레임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쪽에 확인해 보면 지금 바로 확인이 돼요. 두 번째를 딱 누르시면 위에 있는 거는 풀 시퀀스, 전체적인 촬영한 모든 분이 나오고 밑에 있는 거는 내가 키프레임 먹인 것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함축 이렇게 5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프레임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기 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는 거고 전체적인 밝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두웠다가 측광을 정확히 못하니까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거나 아니면 이걸 다른 쪽으로 응용한다면 어두운 데서 낮이 되거나 밤에서 어두운 곳으로 할 때도 이렇게 키프레임을 설정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5개가 나오는데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현상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 지금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노출값을 좀 어느 정도 올려주고요. 보이시나요? 자, 대비값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좀 너무 밝으니까 줄여주고 색도 어느 정도 주고. 자,
아까 처음 거보다는 변했죠.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요. 컬러 그레이딩 작업, 뭐 본인들이 이제 뭐 맞는 색감을 골라서 작업을 하시고 밝기 조절을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키프레임에서는 밝기, 아까 그 말씀드린 밝기 조절이 우선적으로 되고 나머지도 물론 먹긴 하지만 지금 오늘 작업하는 거는 요 키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밝기, 전체적인 밝기,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도 지금 제가 건드린 여기서 어떤 값을 건드리던 데이터 값은 계속해서 키프레임 안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두 번째 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밸런스를 좀 낮추게 되면 그 처음 부분에서 그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색깔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첫 번째 걸 우선 기본적으로 잡으셨거나 상관은 없어요. 가운데 거 가장 내가 핵심을 두는, 내가 자신 있는 컬러를,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 있는 제일 핵심으로 두는 부분을 우선 고정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첫 번째 걸 하셔서 어느 정도 제가 좀 원하는 쪽으로 해서 밝기를 맞춘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걸 카피를 한번 하세요. 그런 다음에 노출 대비 값을 모두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두 선택 안함 이런 게 나오는데 보시고 우선은 모두 선택으로 하든 아니면 나는 노출값만 하겠다 그러면 노출값만 잡으셔도 되고, 지금 여기 모든 데이터 값을 건든 건 이쪽에 지금 다 나오니까 똑같은 값으로 하되 나는 밝기만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음 칸에 계시고 여기서 복사, 다음 칸에 붙이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밝기가 이쪽 거는 더 밝죠. 왜냐하면 기본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노출값을 살짝 낮춰서 앞에 거와 비슷하게 해줘야겠죠.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하시고, 또 세 번째 것도 복사. 너무 밝죠. 이것도 여전히 밝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살짝 줄여서 볼까요? 하나, 둘,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에서도 붙이게 하시고 노출값을 살짝 조절해 주세요. 마지막 것도 붙이기 해주시고요. 살짝 조절해 주세요. 자,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고 특별히 원하는 색감을, 하늘의 색이 맨 처음에는 좀 파랬는데 본인이 오면서 좀 파란색으로 좀 빼주고 싶다 아니면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화비를 맞추든 밑에 있는 컬러 쪽 색감을 갖다가 수치를 조절해 주면은 맨 처음에는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 넘어오기까지 과정에서 바뀌겠죠. 그리고 이 다음 거에서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 색감이. 지금 저는 건든 건 다른 건 없고 모든 설정값은 같고 제가 원하는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밝기가 처음에 어두우니까 밝기만 살짝 건드리고 나머지 값은 값이 다 똑같아요. 5개가. 자, 이 상태에서 자, 다 수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값을 파일에 저장합니다. 자, 저장이 된 거예요. 요 5개는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볼게요. 자, 이쪽에서 넘어왔으면 드래그까지 했죠.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리로드로 다시 읽어드리게 해야겠죠. 라이트룸에서 작업했던 걸 다시 LR 타임에서 읽어드리게 하니까 아까 일정하게 딱 나갔는데 제가 밝기를 높였잖아요. 처음 부분에 이만큼 어두웠던 부분을 저는 저만큼 올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5개가 수치값이 다 틀려졌어요. 제가 건든 만큼.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5개만 된 거고 나머지 자연스럽게 변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키프레임을. 그 작업을 그 다음에 오토 트랜지션을 누르면 자, 어떻게 되죠? 각 하나하나 한 장 한 장마다의 키프레임이 이제 설정이 돼서
한 그래프와 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변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해서 키프레임을 설정해 뒀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또 메타데이터 값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체적인 메타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난 후에 세이브를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입력이 되는 거냐? 그러면 그건 이제 라이트룸으로 입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비주얼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작업했던 맨 처음에는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버전부터는 이렇게 제가 색 보정 어느 정도 한 것까지도 이렇게 프리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프리커 작업은 안 했고 제가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으니까 얘가 아까 낮았던 분위기에서 다시 이 라인 그대로 프리커 있는 그대로 다시 값을 자기가 알아서 프리커 있는 대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자, 그러면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긴 하는데 지금 보이시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좀 이렇게 좀 한 칸 한 칸씩 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자, 그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지금 보정 작업하거나 뭐 했던 거를 이렇게 프리뷰로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버전에서는 좀 독특하게 이런 버전이 있어서 저도 좀 우습기도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런 작업을 안 해봤는데 이번 나온 버전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LR 타임랩스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영어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뭔들 알아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작업이니까 대충적인 작업을 딱 보고 아는 거죠. 저도 영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커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디프리커 작업을 합니다. 이제. 자, 옆에 보면 비주얼 프리뷰를 눌렀으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보정 작업을 하고 메타데이터 값을 놓은 그 후보정 작업 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옆에 보면 비주얼 디프리커라고 있어요. 이걸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본인이 원하는 디프리커 노선상이 이렇게 선상이 그려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 기준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수치값을 올려주게 되면 굴곡이 있던 거를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잡아주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10 정도 놓은 상태에서 어플이라는 그 스위치를 탁 누르면 이렇게 요 값에 대한 위에 있는 기준치로서 그 디프리커 작업을 한 이 빨간 선 라인이 보여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한번 누르면 자, 이게 재미난 게 이번에 바뀐 게 이렇게 프리커 작업을 한 거를 프레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 분홍빛으로 된 게 지금 프리커를 잡는 거예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제가 이게 좀 이런 게 좀 잘 보이면 좋은데 좀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있었던 식을 이렇게 디프리커 작업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보인다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프리커를 잡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그냥 좋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LR 타임랩스 있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 보여주니까 뭐 프리커라도 확인하니까 참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기능이 또 하나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재미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새로 잡은 디프리커에서 디프리커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굴곡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연스럽진 않죠. 그럼 그 부분은 어쨌거나 프리커가 있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상에서는. 그러면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도 프리커가 굉장히 많이 잡혔죠. 그쵸? 사실 뭐 여기에 구름이 지나가서 햇빛 때문에 생기는 그늘진 그 자국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도 전체적인 프리커는 이 상태에서도 많이 잡힌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컨트롤. 이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세요.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색깔이 약간 바뀌지 않나요?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내가 다시 잡고 싶은 부분까지만 딱 하고 딱 떼요. 그 상태에서 다시 리핀이 여기 보면은 리핀이라는 이 표시에서 딱 클릭하고 다시 세이브를 하잖아요. 그 부분만 잡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부분, 굉장히 심했던 부분, 그 부분만 새로 잡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놔두고, 다른 부분 데이터 값은 안 먹고 그 부분만 새로 잡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왜 내가 왜 그 부분만 잡아? 난 싫어. 그럼 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한 번 더 잡을래. 그럼 깔끔하게 한 번 더 잡겠다.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부분만 잡고 다른 게 멀쩡하니까 그 부분만 잡겠지. 다 안 좋다고 하면 한 번 더 잡으세요. 딱 잡고 드래그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자, 될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미세했던 부분,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했던 부분, 프리커가 생기는 부분을 곱게 잡고 한 번 더 잡는 작업. 이중적인 거. 굳이 뭐 프리커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 할 필요는 없고요. 프리커가 좀 심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잡아주면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디프리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잡고요. 에라타이너스는 꼭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전 버전도 비슷비슷하고 지금 나온 버전은 좀 더 비주얼화 시켜가지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다시 잡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도 프리커가 심하다 그러면 이제 에펙에서 동시 작업을 할 때 안정화 작업을 하고 난 후에 한 번 더 맨 마지막에 마스터링 작업에서 이제 프로레스를 뽑아내는 과정이나 아니면 다시 이제 T 파일로 뽑아내는 그 작업에서 한 번 더 GBD로 잡아내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잡혀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에라타이머스는 뭐를 하냐? 얘가 지금 이렇게 메타데이터 값을 설정해서 프리커까지 다 깔끔하게 잡은 메타데이터 값을 제가 세이브를 동시에 누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냐? 그게 라이트룸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룸에서는 당연히 인식을 하면 불러들이기를 하면 바로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출차가 있는 게 확인이 되겠죠?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세이브를 시켜요. 자, 지금 현재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깔끔한 영상이 되죠. 우선은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건물의 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 하늘 쪽에 있는 프리커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깔끔하게 됐죠? 자, 그러면
세이브까지 다 끝났고 에라 타임맥스가 하는 일은 여기서 끝으로 보시면 돼요. 혹시 다시 또 제 문제가 돼서 처음으로 설정하실 것 같으면 초기화 작업하시고 메타데이터 입력해서 여기서 불러드리게 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아까는 키프레임 한 5개였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메타데이터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키프레임 설정한 5개 외에 다른 것도 하려면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칸에 있는 풀 시퀀스를 눌러서 전체를 불러내게 하고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한 후에 이쪽에 보면 메타데이터 그리고 옆으로 칸으로 옮겨오면 메타데이터 읽기라고 있어요. 파일에서 메타데이터 읽기.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래프가 있는 메타데이터를 아까 에라 타임맥스가 해준 메타데이터를 프로 이기 라이트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메타데이터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노출값을 보면 알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노출값을 보면 이쪽에 보면 첫 번째 노출값이 1.30이고 두 번째 게 1.2고 세 번째 게 여기 제가 표시한 게 여기에요. 이게 좀 수치가 바뀌어요.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업을 다 해서 마무리 뭐 여기서 또 확인을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선택 내보내기에서 내보내기 클릭하면 맨 밑에 이제 팁 파일을 뽑아내고 여기 뭐 어도브 RGB 뭐 16점 이거 설정 다 하신 다음에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해서 내보내기 설정하면 바로 내보내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프로를 안 뽑고 DNG를 그냥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어떤 거요? CIFF를 안 쓰고요. DNG 파일을 그냥 갖다 쓰면 안 돼요. DNG 파일을 어디다가 그냥 바로 웹팩 어째 웹팩에서 이제 스탠드샷을 돌릴 건데 클리커를 뭘로 적용을 하죠? 클리커를 잡아야 돼요. 저희가 DNG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값의 출차를 조절을 에라 타임맥스가 하니까 그래서 DNG로 작업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JPG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근데 이제 메타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출차가 조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주인식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벌을 채워가지고 파일 수가 있잖아요. 그 결과물하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결과물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마스터링 작업, MP4라고 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뽑아내는 작업 하시면 그러니까 인터벌 촬영에서 사진으로 인터벌 4K 촬영을 해서 거기 카메라 내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면서 MP4 도용하고 그런 그 영상 사진이라고 이렇게 작업하고 나오고 차이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JPG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JPG로 작업을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보셨죠. JPG로 작업을 하게 되면 고정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네. 사진을 아래에 찍는데 그걸 이제 동영상화 시키는 거죠, 카메라에. 그러기 이전에 16비트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는 마스터링 작업하기 전에 저희가 T파일 원본을 안정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그 원본 파일까지는 기본적으로 16비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뽑아내시는 걸 뭐
8비트를 뽑아내시든 뭘로 뽑아내시든 상관은 없지만 그거는 8비트를 원하신다면 뽑아내도 되지만 최상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렇죠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작업 때문에 D&D 작업도 사실은 그래서 라우로 촬영을 하는 게 그래서 16비트 작업이지.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렌더링을 걸고 나면 제가 여기에 가상으로 렌더링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똑같은 작업을 한 거를 파일로 뽑아냈어요. 뽑아냈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뽑아낸 거예요. 파일을. 그러면 여기까지가 스프리커 작업은 끝난 거잖아요. 보통 일반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에펙으로 가서 그냥 바로 원하는 거를 뭐 마무리 뭐 고정이 있겠지만 그거 작업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뽑아내면 바로 되겠지만 저희는 하나 뭐가 있다?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에펙에서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퀀스를 불러서 여기 하고요. 30프레임이라면 30프레임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24프레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24프레임 이렇게 불러드리죠. 자, 여기에서 16부터니까 뽑아낸 게 약간 변하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보시면, 이렇게 안정화 작업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같이 우리가 그 베란탄에서 봤듯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흔들림이. 그죠? 여기서 와프 스타빌라이저를 보고 그냥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팁 줄 것도 없고 바로 와프 스타빌라이저를 먹이면 자기가 알아서 스타빌라이징 작업을 하겠죠. 이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그럼 조금 시간 있는 동안에 제가 중간에 작업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주의점입니다. 촬영을 하시다가 감각을 가지고 있건 어떤 카메라건 간에 비슷비슷하지만 감각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수평 유지를 안 하셨을 때는 굉장히 심하게 왜곡이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10cm 정도로 짧게 촬영을 해서 간격을 유지해서 나와서 촬영을 하셨다면 중간에 한 프레임 뺀다고 어색하진 않아요. 한 프레임 뺀다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빼셔도 돼요. 근데 뭐 굳이 거기서 빼라는 건 아니고 에펙에서 작업하시면서 뺄 수 있잖아요. 빼셔서 작업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리분리할 수 있는 작업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와프가. 얘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그 퍼센티지 안에 안 들어오면 얘는 잡질 않아요. 아니면 더 공간적인 와프라는 공간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긴데 예전에 이 방법보다 조금 더 오래전 작업하던 방식은 트랙 모션을 사용했거든요. 트랙 모션 같은 경우에는 센터 포인트를 잡고 센터 포인트를 맨 처음에 잡아요.
센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촬영한 곳이 정확하게 아까 정확하게 촬영할 때 포인트가 이쪽 여기 접었는데 이쪽에 보고 촬영한 건데 그쪽에다 대고서 센터 포인트를 잡아요. 센터 포인트를 잡아서 285장이면 285장 그러니까 렌더링이라기보다는 트랙 모션을 다 해서 센터 포인트를 잡고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그걸 렌더링을 한번 걸어서 다시 파일을 뽑아내고 두 번째는 무슨 작업을 하냐? 수평 작업을. 그러면 이제 두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냈는데 와프는 그런 게 없이 생략적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점 어쨌거나 발전된 거는 있지만 완벽하게 잡지는 못한다는 거는 매한가지죠. 촬영 기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제가 왜 그걸 잡을 수 있냐면 기초를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작업을 기초적인 부분부터 했고 이 프로그램 이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을 하시면서 스테빌라이징 작업을 하는데 안 잡혀. 그걸 버리지 마시고 연구를 하시거나 또는 수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 작업 와중에 하나씩은 하시고요. 아무튼 이 작업이 끝나면 다음에 바로 프리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만 제가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뽑아내시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기억에 남고 하니까. 혹시 에펙의 스테빌라이저 말고 사이드 프로의 스테빌라이저 있습니다. 제가 또 작업을 해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또 모카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한 작업 환경이고 사실은 저처럼 아까처럼 그런 기본적인 작업에서 시작해보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 써보고 싶고 그게 왜냐하면 편하게 잡으시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는 건데 가장 완벽하게 잡는 건 여러 프로그램 중에는 에펙이 제일 완벽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에펙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 잘 아신다면 얼마든지 거의 한 90% 이상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에펙만큼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게 에펙이 굉장히 뭐 복잡한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지만 뭐 안정화 작업하는 데 있어서만 쓰는 거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거든요. 사실 다크 웨이건은 필요 없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잡았는데 안 되면 이거를 작업을 했는데 와프에서 안 돼. 그러면 저쪽 모드에서 보면은 퍼스펙티브 모드라고 있어요. 원근감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그 모드를 지금 와프 모드 말고 다른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수치를 아예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0까지 말고 1 내지 2에다 놓고 다운시켜서 하면 한번 렌더링을 걸어버리면 흔들리는 상태긴 해도 막 이렇게 흔들리긴 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포인트는 얘가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예전에 잡았던 방식이 초기화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흔들리긴 하는데 수평은 잘 못 잡아도 포인트는 잡아요. 얘가 포인트는 정확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촬영하실 때 섬세하게 가운데로 포인트를 딱 잡아버리면 얘는 잡거든요. 그게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한 번 더 트랙 모션을 쓰세요. 좀 그 화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손실될지 몰라도 그 안정화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포인트를 한번 더 넣으시고 트랙 모션에서 이쪽에다 정확히 놓고 285까지 렌더링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센터를 잡으니까 다시 한번 와플로 걸어보세요. 그럼 100% 잡혀요. 그게 만약에 그래서도 안 된다. 사실 저는 어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일부러 실수도 해봤는데도 잡히거든요. 그거 만약 그 정도 촬영해서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선상 밖에서 엄청나게 멀리 나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말고 차분차분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저격수가 되듯이 한 곳에서 정확하게 꼬링을 시키라고. 그렇지 않는 좋은 결과만 하나.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분명히 그렇게 찍었어. 그건 100% 잡을 수 있어. 근데 자기도 촬영하고 좀 긴가민가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찍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는 있어. 지금 이거 넘어가면 바로바로 보여줄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기다리는 동안 뭐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아까 처음에 했던 부분 중에서 하셨던 거. 지금 처음에 앉아주시면 두 번째 거를 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저거상에서 링크를 추가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번 할 때마다 파일을 한 번씩 출력해야 되는 건지. 아, 그거는 한번 파일을 출력을 해야 돼요. 같은 16비트 작업을 해서 그대로 또 뽑아내서 다시 작업을 해야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정화 작업이라는 게 한 번에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여러 번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 중에서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극복했으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 기초적인 단계에서 어긋나지 않고 잘만 촬영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리도 없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자기가 핸드헬드로 해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찍었다면 모를까 삼각대를 놓고 차분히 찍어갔는데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온다. 그런 거는 그 겹치는 영상, 건물에서 이렇게 겹치는 영상이 있잖아요. 뭐 중간에 앞에와 뒤에 있는 그 사이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약간 좀 틀어지긴 해도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정확하게 포인트가 어긋난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어제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일부러 이걸 지금 이렇게 다시 잡는 걸 한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일부러 한번 올렸다가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포인트에서 약간 어긋나죠. 그렇게 해도 잡혀요.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곡선을 그리듯이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딱 일정하게 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평이 좌측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녹색 뿌렸는데 다음 칸에 갔는데 좌측으로 기울려 있는 거야. 이거를 바로 다음 칸에서 우측으로 확 기울여 버리면은 이거 안 맞는데 우측으로 탁 기울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아까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측으로 약간 우측으로 기울인 걸 살짝 좌측으로 중심에서 잡고 다음 칸에 가면서 차분히 이렇게 잡아가야지. 이번에 너무 많이 비틀어졌는데 다음 칸에 이렇게 확 꺾어버리면 감각이잖아요. 감각은 이 높낮이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변하는데 사진이. 그러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벌도 곡선을 그리듯이 내가 만약에 이번에 좀 빨랐으면 다음에 너무 느리게 하지 말고 너무 느렸으면 점점 빨라지게 해서 어느 정도 평균값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평균값이 떨어지면 계속 그렇게 가다가 또 느려지면 조금씩 빨라지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가야지 촬영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기계가 찍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찍는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 찍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단 노력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영상 잡혔는데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등이 거의 일정하게 가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할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구름이 뭐 추석 6m면 6m로 계속 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구름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가다가 느려지고 빨라지는 건 매한가지예요. 저희가 찍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얘네들도 속도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가다가 한 이쯤이나 이쯤에서 한번 튕겨요.
순간에 지나갔어요. 전에 여기는 괜찮은데 살짝 뒤틀렸다가 원위치가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죠. 자, 보세요. 보셨나요? 그죠? 일부러 한번 제가 그렇게 세봤는데 이 정도 선에서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장면이 있으면 여기 지금 와프로 설정되어 있는 이 50% 와프라고 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50% 와프 중에 여기서 밑에 있는 와프를 퍼스펙티브로 바꿔요. 그리고 수치를 한 1과 2 사이, 뭐 1도 좋고 0도 0은 좀 그렇고 한 2 정도까지만 놓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렇죠? 어색하지 않은 영상. 근데 얘가 약간 수평은 좀 약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뽑아내셔서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이건 안 됐을 경우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잘 안 했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다시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뽑아내시면 다음에는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송도 팁 2P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 필요 없고요. 여기를 보면 제가 아까 파일 정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혹시라도 본인이 작업하신 게 약간 뒤틀림이 있거나 만약에 그러면 수치를 항상 파일명에 입력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작업하실 때 내가 수치를 얼마를 넣고 여기서 다시 얼마를 넣어야겠다는 걸 아는. 파일명을 아예 2P라고 했으니까 퍼스펙티브의 약자에 P자를 하고 내가 수치를 얼마에 넣나 2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2에 놓고 렌더링해서 파일에 저장해 놓고 다시 불러드리기 됩니다. 작업을 한 걸 보면 아까 그게 뽑아진 거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와플을 하면 아까 그 튀었던 장면이 바로 수정이 돼요. 그 장면이 궁금하시면 지금 이거를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그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사진도 하시고 영상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이트룸 작업을 하시면서 기초적인 그 라이트룸 그 모드라든지 그런 걸 좀 아시고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모르셔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계시면 사실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공부도 되고 하니까 하면 좋은데 지금 이게 모니터가 이 상태에서 제가 보는 수치값을 보여주기도 좀 애매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하고자 하는 수치값이 있으니까 라이트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뭐 이렇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비정상적이고 이게 너무 강하고 이게 너무 모자르고 이런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라이트룸에서도 굉장히 프리코아도 연관되고 차후에 작업하실 때 좋은 결과물을 만들 때도 이게 바로 그 영상의 화질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진 작업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수치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가셔서 라이트룸 부분에만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라이트룸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